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공정기의 박탈 분노연합 예. 이종배 대표 나오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대표는 요즘 뭐 어떤 거 좀 하고 계십니까? 뭐 기존에 그 이제 시민 단체 활동하고 있고요. 예. 또 생계 때문에 예. 일도 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참 생계를 이렇게 위한 일을 하면서 시민단체 활동하는 거 참 어려운데요. 예. 선배님이시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그 뭐 대학 다닐 때부터 학교는 뒷전이고 밖에 나와서 주로 이제 사회 단체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박봉이고 그 뭐 돈이 월급이라고 보기나 돈 보고는 못 활동비라고 하는 거죠. 봐야 되는 정도고 그래서 저도 뭐 그때 아르바이트도 막 하러 다니고 낮에는 이런 단체 일하고 오후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래 이제 시민단체 하던 사람들은 문정권 들었어요. 다 부자가 됐어요. 그렇겠죠. 예. 네. 그런데 이종배 대표는 와, 저 문정권 들어서 지금 시민단체인 사람들은 다 배설 하거나, 예. 네?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거나, 태양광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이 대표는 와, 그 좌파 시민운동을 하지. 예. 네? 근데 이제 저는 교육만큼은요. 뭐 교육만큼은 그 진보 성향의 어떤 정치관을 가진 분들도 교육만큼은 보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40대 학부모들이 문재인 그 당시 후보를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핵심 계층이 40대였거든요. 근데 그 지금 40대 학부모들이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40대 주부가 제일 높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래요? 예, 제일 높아요, 이게. 그게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어제 제가 그 종편에서 그걸 예. 그 부정평가가 40대 주부가 제일 높다라고 어제 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좋아하다가 와 갑자기 그러는가요?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실물 경제 어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다음 교육 같은 경우 주거 뭐 복지 모든 게 다 걸려 있고 또 현실을 가장 정확히 알고 있죠. 예를 들어 아빠들 이제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 교육이 어떤지 또 뭐 시장 장바구니 가격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40대 주부 같은 경우에는 교육 뭐 어떤 그런 경제적인 부분 이제 가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어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죠. 현실적으로 그렇죠. 알고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평가가 제일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말 나온 김에 지금 중년의 고립남이 늘어나고 있다. 나홀로 죽음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작년에 그 한 여름에 박은수이가 옥탑방 생활한다고 맞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쇼를 했죠. 그런 다음에 뭐 용산 뭐 여의도 개발 이야기 했잖아요. 옥탑방에서 뭘 보고 와가 내려오자마자 그런 말을 했을까 참 신기한데. 근데 그때 이제 바로 옥탑방과 담을 맞댄 집에 41세 남성이 그때 이제 죽어서 시신이 부패해가면서 냄새가 나서 이웃에서 가보니까 죽었다. 그러니까 박원순은 밤에 이제 대통령은 늦게 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시원한 데서 밥도 먹고 시원한 데서 맥주도 한잔 하다가 그건 뭐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옥탑방 찜통인데 최대한 늦게 가자. 샤워까지 밖에서 다 하고 이빨도 다 닦고 사우나 가서 그러고는 이제 옥탑방에는 이제 찜통에 이제 자러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담벼락에는 그야말로 갈 데 없는 41살 먹은 남자가 소주 10병을 먹고 그냥 은둔형 외톨이로 지내다가 그래서 TV 스토리도 켜놓고 전등도 꺼졌다 켜졌다 꺼지고 이래서 사람 별일 없구나 했는데 결국 죽어서 발견됐죠. 그리고 이제 지난 1월에도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61세 남성이 이렇게 이제 죽어서 발견됐는데요. 우리나라의 40세에서 64세 남성의 이런 무연고 사망자, 무연고라는 거는 죽어서 시체 치울 사람이 없는 게 무연고 그렇죠. 아닙니까?
2012년에 418명에서 2018년에 1040명으로 2.5배나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에 왜 이렇게 중년 독거 남성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까? 일단 이제 이분도 결혼을 미혼 아닙니까? 뭐 대부분은 미혼이고 또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살다가 사업을 실패하거나 뭐 주식 투자 실패를 해서나 돈을 날려먹어 가지고 요즘은 남자가 돈을 못 벌거나 돈을 날려먹으면 집에서 사람 취급을 안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쫓겨나죠. 그래서 이제 쫓겨나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 대 때는 하루 종일 술 먹고 완전히 개구신이라고 그때 그렇게 부른 사람도 집에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일하고 돈 벌고 온 마누라 패고 공부하고 온 아들 패고 이래도 가장이라고 자리를 지키고 죽을 있었죠. 때까지 그런 가장 자리를 지키다가 죽었는데 이제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죠. 씁쓸한 상황인데요. 그 정도로 저는 참 요즘에 우리 이제 아버지라는 분들이 너무나 힘드신 것 같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200만 원 월급 200만 원짜리 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 보면 200만 원짜리 이제 일도 있잖아요. 요즘에 구하려면 뭐 쉽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자의라기보다 타의로 어떤 우리 지금 경제 사회 환경상 가장도로 사기가 힘듭니다. 가장도로 사기가 힘들고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온갖 생각을 다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뭐 그래서 사회의 구조의 틀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200만 원이면 최하 일자리가 아니냐 하지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200만 원짜리 일을 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거나 뭐 위축돼 있는 사람이 뭐 그러면 이제 일단 고립되면 친구들하고도 연락을 안 하잖아요. 그다음에 교류 모임을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혼자 이제 완전히 고립되는데 이제 이 고립되면 문제가 뭔가 하면 더 벗어날 가능성이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준다든가 연결해 준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제 현실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술에 의존,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고 그러다가 중독이 되고 그러다가 나중 되면 헤어나지 못해가지고 삶 자체를 자포자기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사람이 좀 유들유들하면 적극적으로라도 좀 구하러 다니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은 이제 일용직 일자리 그런데 가다 보면 몇 명만 불려가고 자기는 못하니까 들어오면 또 술 먹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상황으로 악순환이 되는데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가장 위험한 게 밖으로 나가서 사람에 어울리는 게 제일 오래 살고 맞습니다. 또 여자는 뭐 어디 밖으로 멀리 안 가더라도 모여서 수다 떠면 오래 사는 거예요. 맞습니다. 경로당에 나가는 것도 별로 오래 못 산대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로당에 나가는 게 이게 별로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도 좀 있나 봐요. 남자들은. 남자들은요. 네. 그리고 이제 남자 중에 밖에 혼자서 돌아다니는 것도 오래 사는데 별로 이 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서 돌아다니는. 그건 뭐냐면 계속 사람이 디프레스 돼가 돌아다니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혼자 고립된다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다음에는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를 의미하는 거다. 이 대표는 그 지금 뭐 일을 갖다가 좀 하면 어떤 거를 하는지 내가 좀 물어봐도 됩니까? 저 대략 종류만 밝혀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너무 이제 개인 가정사라 가지고요. 뭐 그냥 말씀 안 하시면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게 또 시청자들이 이 대표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직장 다니다가 고시 공부를 한 5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다가 안 돼가지고 근데 그 하는 동안 제가 이제 돈을 벌어가면서 이제 했고 집에서 초반에 좀 대주다가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어디 집이든 다 그렇지. 몇 번 떨어지면 그래서 미안해서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습니다. 신림동 고시촌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배달도 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운동을 이제 쭉 해오다가 이제 집에서 그래서 거짓말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말씀까지 방송에 드려야 되는 모르는데 그 거짓말 해가지고 사업한다 그러고 집에서 이제 좀 목돈을 받아가 그걸 이제 제가 그 시민단체 활동 제 개인적인 활동비를 쓰고 하다가 버티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꽃배달하는 그 이제 가게에 제가 주말마다 이제 화반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결혼식 잠깐 화환 이렇게 막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제가 이제 메고 올라가서 놓고 그 또 차는 뭘로? 차는 이제 그 집에 1톤짜리 트럭 들어. 예. 그걸 이제 제가 한 9개월 정도 했었죠. 최근까지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그만뒀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 일당이 한 11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받고 여기 출연료 받고 해서 근근히 버티다가 제가 이제 집에도 좀 그 용돈을 드려야 될 상황이고 제가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는데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뭐 한 80만 100만 원 가지고 제가 계속 살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80만 100만 원으로 시민단체 할 때 그래가지고 최근에 대리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리운전을요? 예, 저녁에? 예. 그래가 지금도 제가 솔직히 말하면 2시간 자고 나왔습니다. 오늘 그 새벽 7시, 아침 7시까지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제 요거 자료 정리하다가 바로 나오면 이게 막 너무 초췌할 것 같다가 한 2시간 자고 그래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 이제 제가 대리운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죠.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멀쩡한 직장 다니면서도 대리운전 하러 나오십니다. 애들 학원비 벌어야 된다. 한 푼. 낮에 직장 다니는 분도. 투잡이 훨씬 많습니다. 저처럼 저도 어떻게 보면 투잡이지 않습니까? 낮에는 시민단체 활동하고 밤에 대리운전 하듯이 그 이제 멀쩡한 직장, 좋은 직장 다니면서도 저녁에 뭐 몇 시간씩. 그분들 왜 그런데요? 그만큼 생계비가 모자라서. 들어가는 돈이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교육비 같은 경우에도요. 학원 한 2-3개 보내지 않습니까? 애 한 명 2-3개 보내지 않습니까? 200-300만 원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나라 같으면 아버지가 대리운전 안 하고 낮에 직장 갔다 와도 피곤할 건데 그리고 애들 그 사교육을 안 시킬 건데 대한민국은 우짜자고 이 그러니까 안 시킬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이 대표야 그야말로 진짜 사회운동을 하고 저녁에 생계를 위해서 대리운전을 하지만 아니 직장에 다니는 사람까지 대리운전에 나서면 대리운전도 굉장히 치열해서 그거 굉장히 그 기사가 많아졌고요. 저도 그래 요즘에 노하우 생겨가지고 벌이가 조금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리운전을 이렇게 그 하다 보면 정말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구나. 경제라든지 가게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특히나 아빠들이 힘드시구나 지금. 오죽하면 그 자기 직장 다니면서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 뭐 상사 깨지고 뭐 온갖 그 부대 끼면서 힘든데 저녁에 그 힘든 몸을 이끌고 대리운전 하러 나오신단 말이죠. 오늘 이야기만 일부도 해도 충분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말을 잘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살고 있는데 그런 게 감추어진 일종의 세계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대표가 대리운전을 하러 가면 이제 거기에서 만날 거 아닙니까? 뭐 같이 하는 사람들 만나죠. 어디 차를 몰고 때리다 주고는 이제 그 이 가기를 원하는 분을 그다음에 올 때는 대리운전 기사 거기 딱 있으면 또 그 근처에도 또 대리를 부르는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이제 여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예를 들어 1km 내에 어떤 손님이 있다. 그러면 딱 클릭해서 또 그 손님을 조인해서 또 이제 가서 목적지가 어디다 그러면 태워드리고 또 그 목적에 딱 도착했을 때 또 이제 어디 가는 또 손님 있으면 또 딱. 근데 목적지가 만약에 저기 서울 경기도 변두리에 그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 몇 개 있고 근처는 뭐 귀신도 나올 만한 이런 동네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떡합니까? 대리 기사들끼리 언어로 오지라고 하거든요. 이제 오지에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막 떨어진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아직 한 달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게 또 노하우가 있습니다. 탈출한 노하우.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아파트 외딴 아파트 단지에 떨어졌는데 혼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기사들도 막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모여가지고 이제 저렴한 택시 1인당 3,000원씩 내고 예를 들어 저기 뭐 오지에 또 추락하는 낙하산을 같이 타고 추락한 그 기사들끼리 모여서 또 이제 또 불러가 그 이제 3,000원씩 내 가지고 이제 택시 타고 또 서울로 보기. 그런데 그 분들끼리 어떻게 만나요? 그 넓은 오지에서.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각 아파트 단지에 손님 모시다 드리고 보통 이제 그 버스 정류장에 모입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불문율 비슷하게 불문율의 어떤 과정이죠. 하면 버스는 끊어졌지만 버스 정류장에 단지 앞에 그리고 하면 앉아서 이제 뭐 이게 대리 기사가 또 표가 딱 나요 보면 항상 휴대폰 들고 왜냐하면 이게 콜이 오면 바로 탁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길거리 앉아서 이걸 하고 있으면 대리 기사를 거의 대부분. 그래서 모이면 그럼 대리 기사도 탁 보면 알아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제 택시 타고 사람 많은 데로 이제 어디까지 가자. 택시 타고 하면 그 택시가 항상 서는 데가 또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김포 쪽에 김포 쪽에 떨어지면 뭐 이런 데 구석에 보통 합정까지 태워주고 합정까지 또 아니면 남양주는 강남 뭐 이렇게 다 이제
딱 태워주는 그 이제 보통 터미널이라고 언어로 터미널이라고 하는데요. 예. 딱 이제 터미널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탈출한 거 있고 대리운전 이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하십시오. 오늘 뭐 지금 그것만 좀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에 그분들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숫자로 존재하는데 그렇죠. 아마 방송에서 대리운전 기사의 삶을 다룬 그런 방송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방송이 결국 추구하고자 하는 게 그 우리 사회의 그런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공개해서 또 세상이 좀 이렇게 해서 잘 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점이 참 대리운전 그 세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축소판 같아요. 아, 왜 그렇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각자 입장들이 다 이제 다르고 또 이제 어려운 사람이 대리기사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술 한잔 먹고 대리 부를 정도면 또 나름 여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또 좋은 차 먹고 그런 어떤 양극화라는 그렇죠. 몰고 가는 사람과 탄 사람의 차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차 타시고 뭐 술 한 잔 먹고 좋은 차 타시고 가시는 분들은 과연 이제 어떤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을 과연 아실까라는 뭐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또 그 사람 집도 또 좋은 차 타는 사람은 좋은 집일 거고 그렇죠. 좋은 동네. 그리고 또 대리 기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사인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고 제가 대리운전을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 좀 조심스럽지만 놀랬던 점이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산다는 분도 대리운전을 하시더라고요. 한 중산층 되시는 분들도 보니까. 왜 그럽니까 그분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이제 지금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산다 그러면 차도 있고 직장이 있고 차도 있고 그런 분들이 대리운전을 하면 낮에 직장은 어떻게 가서 버티나요? 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대리운전이 보통 보면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과 중에 하고 저녁 한 7시부터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뭐 늦어도 한 뭐 12시, 1시 먹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요 시간이 피크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한 1시, 새벽 1시, 2시 지나면 손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멀쩡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저녁에 한 7시까지 이제 회사 근무하고 뭐 저녁 먹고 좀 쉬다가 8시부터 한 12시까지 한 4시간. 대리운전. 대리운전하고 한 12시에 집에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뭐 자고 아침에 출근하시고 뭐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니면 좀 늦게까지 하면 한 1시까지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젊은 친구들도 꽤 됩니다. 젊은 친구들. 젊은 친구들도 20, 30대가요? 예, 왜냐하면 저녁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벌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봉급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한 300만 원 받는다. 그럼 자기가 생활도 해야 되고 결혼도 저축을 해서 결혼하려면 사실 이게 뭐 몇 년을 모아야 되겠습니까? 저처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죠. 안 나오니까 반값이라도 벌자. 뭐라도 벌자라는 생각에 이제 그 나와가지고 저녁에 뭐 한 3-4시간이라도 하고 뭐 들어가는 친구들도 봤었고. 그 이제 참 제가 느낀 게 참 많이 어렵구나라는. 왜냐하면 요즘에 기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겠네. 그렇죠. 술 먹는 사람, 술 드시는 분 숫자는 이제 손님이니까 제가 또 이렇게 존칭을 해야겠다. 술 먹는 사람이다 하려다가 술 드시는 분 숫자는 좀 줄어들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줄어들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사들끼리 이제 택시 기다린다고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저는 한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몇 년 된 분도 베테랑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요즘에 많이 줄었대요, 손님들이. 왜 줄었냐고 하니까 저는 이제 왜 줄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분석하기를 요즘에 주 52시간을 하지 않습니까? 주 52시간. 그러니까 저녁에 일찍 퇴근하면 다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회사 자체에서 아예 회식 자체를 거의 안 하니까. 그렇죠. 회식을 해야 술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부를 텐데, 대리 기사를 부를 텐데, 좀 주 52시간 하니까 그냥 뭐 저녁에 그냥 끝나면 회식도 안 하고 일찍 들어간다는 거죠. 그 영향이 좀 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좀 경쟁도 치열해졌고 예전에 비해서는 벌이가 좀 많이 떨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꽃배달은 예. 그래도 좀 안정적인데 예측 가능하고. 그렇죠. 근데 이 대리운전은 그야말로 그날 이렇게 불예측성이 그렇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왜 꽃배달 하다가 이걸 대리운전을? 꽃배달은 제가 어떻게 하게 됐냐면 처음에 제가 이제 시민단체
제 인생에 있어서 시민단체 제가 하고 있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 일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여건이 되면 계속 하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단체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이 있을까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꽃 쇼핑몰 창업을 생각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누가 화원을 시키면 예를 들어 저한테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그 주문 받아서 꽃을 제작해서 배달하는 업체에 넘겨주면 됩니다. 수수료를 떼고. 뭐 요즘 뭐 배달 그런 게 많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장사가 잘 되더라도 직원 한 명만 두면 되거든요. 저는 딴 제 사회 시민단체 활동하면서 직원 한 명 둬도 어떤 이제 그 경제적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생각에 이제 제가 일 배우려고 갖고 살짝 좀 창업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쇼핑.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업 등록도 냈고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 꽃 배달이라는 게 진입이 굉장히 쉽거든요. 아무나 그냥 사업자 등록 내면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고 10명 뭐 10개가 꽃 쇼핑몰 창업하면 9개가 망하는. 이제 그거는 저기 인터넷으로 해갖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제가 이제 막상 만들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일단 뭐 돈 나올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리운전을 다른 분이 하고 고시생 중에 하는 고시생이 있어가지고 그래 대리운전 이렇게 해서 이제 하면 괜찮다고 하길래 이제 했는데 뭐 벌이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뭐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벌어가지고 좀 이제 꽃 쇼핑몰에 좀 이제 투자를 하려고 광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구상하고. 그 네이버에 위에다가 올려야 꽃 쇼핑몰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돈이 많이 듭니다. 네, 그 돈이 광고비가 굉장히 비싸죠. 예. 광고비가 많이 들고 그렇게는 이제 제가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일단 이제 블로그라든지 뭐 아니면 카페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그런 돈 안 드는 곳을 일단은 이제 계속 이제 홍보를 하면서 돈이 생기면 뭐 그런데 네이버나 이런 데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좀 어떤 홍보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대리운전 때 좋은 차를 몰고 가면 이제 내리면 예를 들어서 25,000이다 뭐 한 35,000원을 준다든가 좋은 차 탄 사람이 팁도 좀 잘 줍니까? 전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차가 별론데도 팁을 이렇게 뭐 잘 챙겨주고 주시는 반면에 정말 뭐 비싼 차도 몰아봤었는데 뭐 비싼 차 벤츠 S 클래스나 뭐 저희가 이제 보면 벤츠는 국민차 비슷한 느낌이 벤츠는 너무 많죠. 너무 많이 타가지고 이제 벤츠를 타더라도 막 정말 이게 그 정액제는 그 어떤 이제 택시처럼 어떤 그 정형화된 요금 체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라도 뭐 비싸게 올릴 수도 있고 저 어플에 올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싸게 올릴 수도 있고 싸게 올릴 수도 있는데 벤츠 모는 사람이 더 막 요금 싸게 올려가지고 막 단돈 5천이라도 좀 싸게 가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뭐 그 경찰을 몰아도 끝나면 아유 기사님 고생하십니다 그러면서 팁 주시는 분들 어느 사람 사정을 더 잘한다고. 예, 그래서 뭐 팁 나오는 거는 뭐 그런 거는 하고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거나 내가 무슨 옷을 잘 입고 다니거나 이러면 그런 값으로 택시를 타도 잔돈도 안 받고 뭐 이런 맛이라도 좀 있었는데 이제는 벤츠가 국민차가 돼가지고 그런 걸 타는 사람도 그러지는 않는 모양이에요. 그 주시는 분도 계시고 안 주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러면 거기 저기 보험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그것도 이제 대리 업체가 이제 다양한데요. 거기 한 군데 속해야 되죠. 예, 속해야 되는 데도 있고 뭐 그냥 이제 그 가입하면 바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도 있는데 보통 이제 수수료를 한 20% 정도 떼거든요. 20%요? 예. 예를 들어 만 원짜리 운행을 했다 그러면 2,000원은 하고 그 안에 이제 보험하고 보험돼 있고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돼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만 원이면 2,000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100만 원이면 20만 원이거든요. 이게
이제 단위가 커질수록 굉장히 부담이.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내가 지금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런 어플을 만들어 놓고 중간에서 뜯어먹는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카풀도 결국은 그 어플 아닙니까? 어플 하나가 그게 뭔 4차 산업이에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도 그 어플이고, 그다음에 뭐 대리운전도 어플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전국에 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20%씩 다 뗀다고 해보세요. 돈 정말 많이 벌거든요. 돈이겠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전화 교환원이라도 전화 이제 콜반 교환원이라도 한 10,000명 정도 고용해가지고 그런 일자리를 창출하면 저는 기꺼이 20% 떼는 데에 대해서는 뭐 기꺼이 낼 수 있는데 이 프로그램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뭐 전화번호 이게 아니라 손님이 그 프로그램 그 어플에다가 자기 목적지 도착지 가격 입력하면 기사는 또 그게 딱 올라오면 클릭해서 가는 시스템.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이 개입될 없어요. 여지가 거의 없다. 프로그램 돌리니까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만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냥 돈은 떼돈 벌고 있는 거죠. 참.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일자리 창출이라도 좀 시키면 기꺼이 20% 떼는 데에 대해서 저는 흔쾌히 내겠지만 이거 그냥 앉은 자리에서 물론 뭐 어떤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뭐 그런 거 그렇겠지만 좀 일자리 창출이 안 되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이게. 예. 그래도 이 대표는 뭐 이런 상황에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고립이 되고 뭐 히키코모리처럼 40대, 50대 지나가면서 이제 혼자 살고 이러면 직장도 없고 이러면 이제 한번 안전망에서 추락하면 사회적으로 이제 재기가 힘들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차단이 되면서 이제 그 사람 자체가 거의 병들고 이제 그러면 술 먹고 병들고 뭐 이래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혼자서 발견돼서 죽어서 이제 고독사 되고 이러는데 지금 중장년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엄청날 것 같아요. 우리보다 항상 한 10년, 5년 정도 앞에 가는 일본이 지금 수십만 명의 이런 이 남성들이 여성들은 고양이 같아서 혼자서도 잘 산대요. 근데 남자들은 이게 개 비슷해 가지고 성향이 이게 혼자서 고립되면 잘 견디지를 못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몸이나 정신이 말이에요. 또 불안감이 굉장히 심해지고요. 그래서 이 중장년 남성들의 고독사가 이렇게 이제 심해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미국의 백인들의 이런 남성들 이 열렬하게 트럼프한테 표를 몰아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어쩐다 이제 뭐 그런 걸로 뭐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국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개별화되고 완전히 파편화되면서 전혀 이 자신들의 분노를 표시를 못 하잖아요. 혹시 그분들 주고받는 분들하고 무슨 정치 이야기나 이런 걸 기다리다가 하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정치 얘기는 거의 아니 말을 안 하죠. 다 입을 다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교육 쪽의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물론 한 가정의 가장이 이렇게 이제 집에 있지를 못하고 뭐 공원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로 산다거나 이렇게 이제 가족들한테 소외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어떤 자신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저는 핵심적인 게 어떤 가계 경제가 또 큰 부분을 좀 차지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풍족하고 어떤 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돈 걱정이 없으면 뭐 이렇게까지 이제 내몰리지는 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제 교육 시민단체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이 사교육비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볼 때 말이에요. 한국이 물가가 세계적으로 비싸고 집값이 세계적으로 비싸고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사교육이 중산층까지도 저소득층까지도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액면으로 버는 소득은 요즘 일본의 인건비가 내려가 가지고요. 지금 무슨 청년 세대의 인건비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세대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돈을 받아서 저축이 안 되는 구조에서 다 살아가. 집도 못 사고. 그래서 엄연하게 직장에 다니면서도
그렇게 밤에 그렇죠. 나가서 대리운전하고. 대리운전을 한다. 참 이런 거는 이게 사회적으로 엄청난 낭비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교육비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진짜 그 사교육 유발 주범입니다. 이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지금 그 애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옆집에서 하면 자기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가장 그 이제 손쉬운 방법, 쉽지는 않겠지만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어떤 방향이 결국은 수능 위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수능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넷 강의가 워낙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강남 1타 강사, 실력 좋은 강사도 저렴하게 한 달에 한 50만 원만 내면 1년 동안 다 온갖 좋은 강의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위주로 가는 게 사교육비도 줄이고 우리 애들한테 공정한 기회를 줘가지고 용기도 주고 어떤 이제 그 자신감도 북돋아 줄 수 있고, 그게 그러한 이제 어떤 공정한 선의의 경쟁들이 모여가지고 그 에너지가 또 나라를 계속 발전시키고,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공정한 수능 위주로 가는 게 저는 합당한 대입 정책인데도 여러 어떤 기득권들의 이해관계 또 그 단체들의 어떤 집단 이익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학종을 고집하고 학부모 학생들은 사교육비 때문에 등골이 휘고 아버지들이 내몰리고 대리운전으로 내몰리고 이런 현실이기 때문에 제발 이거 좀 바꿔줬으면 그래서 강남의 파락군, 뭐 대치동, 도곡동 뭐 이런 문제의 핵심이 그 이제 사교육이 거기 발달돼서 다 강남을 간다. 그런 부분도 많은데 내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 사교육이 이렇게 비싸서 국민들에게 폐해를 난무한다면 차라리 국가가 저런 엉터리 일자리 하나만한 일자리를 창출할 게 아니라 학원의 핵심은 부동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건물이 있는 학원들이 몇 개 되겠어요. 대부분 높은 엄청나게 학원이 있는 데는 다 목 좋은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여야 되니까. 부자 동네, 목 좋은데 잘 보이는데. 그러니까 학원의 임대료가 엄청 비쌀 거예요. 아마 원장이 자기 수입 갖고 가는 것보다 임대료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면 학교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한 과목별로 초중 고등학교에 이 학교에서 사교육을 수용해서 그건 이제 B 교사라고, 이제 정규 교사는 A 교사라고. 그래서 정규 교사의 한 70% 정도 그 임금에 이건 계약직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B 교사를 과목별로 전국에 시험을 치는 겁니다. 고등학교 과목, 중학교 과목, 초등학교 과목. 그렇죠. 그러면 자기 전공에 따라서 그 시험에 응시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응하는 이제 사람들의 시험을 쳐서 점수를 매겨가 이제 그 사람들을 비교사로 발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사로 발령을 해서 이제 학교를 배당받는 거예요. 나는 무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왜냐하면 학교 시설은 곳곳이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그 비어 있는 시설을 풀로 밤에 한 12시까지 돌리는 거예요. 내가 세 과목, 네 과목을 들을 수도 있게. 그래서 학교는 곳곳에서 이게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가. 한 3시, 4시쯤 되면 학교 수업은 마치고. 한 5시부터 이제 맞습니다. 교사들이 강의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전국에 한 20만 개 정도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약직이지만은 기본으로 한 3년 계약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가르친 성과를 평가하게 해서 나중에 또 다시 되게끔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상층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A급으로 들어간 사람 한 6년 차에 평가해서 그 사람들은 학교 교사를 임용해주면 맞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그냥 가르치본 경험도 없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가르치는 스킬이 뛰어나서 가면 그러면 그 사람들도 열심히 가르치려는 동기부여도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배우러 가는 학생들은 부잣집 애들은 한 과목당 5만 원 다 자신들이 부모가 내는 세금 액수에 따라서 뭐 5천 원부터 5만 원까지 한 과목에 일회 정해가 그럼 5만 원이라 해도 부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사느냐 쿠폰을 동사무소에서 쿠폰을 발행해요. 맞습니다. 그러면 각자 사러 갈 때는 개별적으로 그 쿠폰을 사잖아요.
그리고 학교에 내면 그 무상급식에서 나오는 무슨 이런 차이도 예. 뭐 완전 무상급식 하자는 게 애들 무슨 이 소외감 무슨 이 콤플렉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도 소화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학교는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지 않고 있는 건물을 가지고 예. 비교사들을 하고 예. 그다음 A 교사들은 수업 일찍 끝나서 집에 가니까 좋을 거고 네, 맞습니다. 그다음 B 교사들이 맡아서 애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돌리면 일자리 창출이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관리하는 사람도 또 추가 채용이 필요할 거고 예. 저녁에 식사 이제 그때는 간단하게 또 파는 거죠. 예. 학교에 급식을. 그래서 학교에서 밥 먹고 학교에 또 수업 들고 운동장에 가서 바람 쐬다가 학교가 다 되잖아요. 예. 공원도 되고 맞습니다. 식당도 되고 예. 그런 식으로 돌리면 국가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상시적으로 수십만 명을 채용할 수 있을 건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기득권 이제 교사 이제 교사 단체의 어떤 기득권들 또 뭐 학교의 문제. 근데 전 그 방금 말씀하신 소장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가면 사교육비도 줄이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저녁에 관리는 실력 있는 교사들도 저녁에 관리는 예. 학원 원장 출신들을 또 시험을 쳐가. 예. 예? 예. 저녁에 비교장으로 해가.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들 갖다가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학원 하던 사람 중에 나는 이제 학원 그만하고 막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할 겸 소득 조금만 벌죠. 그럼 그 사람이 관리하는 거예요. 출근부터 수업 진행까지 다 그렇죠. 예. 평가까지. 예. 그런 식으로 돌리면 맞습니다. 내가 볼 때 아마 강남에서 학원 다 빠지면요. 부동산 값 확 떨어질 겁니다. 임대료. 예. 그래 안 그러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밀어붙이는 문정권이 오기하고 고집을 부리는데 쓸데없는데 오기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이거 반대하는 거 다 밟아버리면서 맞습니다. 이거 왜 못해요? 맞습니다. 옳은 일에 자기 권력을 사용해야지 자꾸 정권 어떤 사익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이 예. 부모가 낮에 직장 갔다 와가지고 또 낮에 애들 학원비 감당한다고 예? 대리운전하고 이게 나라 꼬라지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아우, 저는 이제 지금 아직 그 이제 미혼이고 또 이제 40대 초반이고 하니까 이제 뭐 체력적으로 이제 버틸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 정말 그 이제 좀 50대 예, 50대 돼가지고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와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버스 정류장 그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축 처진 어깨 이래가지고 이제 휴대폰 보고 있는 거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쩌다가 이제 사회가 이 꼴이 됐는지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이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가지고 어깨 축 처진 어깨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심정을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른 세계에서 살거든요.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절대 그런 약자를 위한 그런 정책이 진정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 이종배 대표께서 그래도 과감하게 자신의 삶을 공개하면서 지금 이 한국의 예. 이 사교육 문제와 또 그 사교육이 시달리는 가장의 문제, 또 한국 사회에서 언론에서 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한 대리운전하는 분들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좀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꾸 이런 문제를 오늘 이야기의 실마리는 40대 이상의 독거 고동남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네. 여기서 출발했는데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그렇죠. 다 문제다라는 연결되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요. 가슴 아프거나 막 이렇게 좀 비루한 문제라고 덮는다고 우리 세상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덮이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좀 이렇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예.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뭐 이때 지금보다 훨씬 못 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도 이런 게 사회 문제가 안 됐었고 그때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가서 열심히 살면 또 뭐 집도 사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무슨 3만 이제 국민소득 3만 달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렇게 발전해 오면서 오히려 이런 정말 그 어떤 후진국형 어떤 사회 문제가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붕괴된 3만 불보다 우리가 과거에 국민소득 무슨 3천 불일 때라도 그렇죠. 신분이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기회. 희망을 가진 그렇죠. 기회 시대가 더 나았다 이래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앞으로 그 꽃 문제는 우리 저기 가끔 와서 홍보 좀 하고 하면 아닙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하는 일이 좀 잘 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예.